안녕하십니까. 5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로 챕터 4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이 스페셜 인서트로 해서 국제인권 프레임워크가 이제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 또한 재편해 가고 있다. 이게 참 우리가 과거가 얼마나 그 쉽게 잊혀지는지 그 다큐 인사이드 얼마 전에 보면서 1990년도 그러면 이제 3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또 야, 30년 전이면 어마어마한 옛날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바로 얼마 전 얘기 같단 말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뭐 서태지와 아이들 그 문학계 그다음에 그 SM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측했던 3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음악의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그 옛날 얘기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로워요. 뭐 프로피티 디스크에다가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작곡도 뭐 오선지에다 안 해요. 뭐 막 이제 이런 어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알게 모르게 어디선가는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 무조건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이 돼야 됐고, 인간 중심의 기술 활용을 위해서는 윤리적 프레임워크, 규범적 기준, 그리고 가치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 모델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버넌스 모델은 물리적 지리와 정치적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다. 인권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 인권. 국제인권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 1948년에 채택되고 192개국이 서명한 세계 인권선언은 다양한 문화에 공통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948년에 세계 인권선언이 있었다는 건데 이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되었을 때는 세계가 아직 이 홀로코스트는 뭐냐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우리 그 자행됐던 이런 그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후유증으로 움츠러 들어 있을 때로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열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야. 이 하여튼 이 그 나치 독일이 했던 아주 많은 우리 인류의 인권을 말살하고 학살했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세계 인권 선언은 작성분과위원회의 어쩐 이런 그 에르난 산타크루스의 말처럼 무엇보다도 글로벌 가치를 선포하기 위해서 고안됐다. 나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에 참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세속 권력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간의 가치는 생겨난다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이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이거 뭐 보면 어쨌든 어떤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서명국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대변한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형사법, 환경, 국제개발과 무역, 안보와 이민과 같은 광범위한 사안의 법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다. 세계인권선언과 그 조항에 정교하게 담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들은 새롭고 더 강력한 기술이 주도하는 인류와 지구 중심의 혁신에서 평등, 공정, 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민간 조직과 국제기구 그리고 국가의 필수 기반이 된다. 이 그 새롭고 더 강력한 기술, 그죠? 점점 더 이 1948년에 이런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고 이러기로 했는데 과연 이대로 우리 전 세계 인류가 이렇게 발전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있는 거고 이게 왜 나왔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기술 격차는 더 있을 거고 과연 이랬을 때
우리 인류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문제가 나온 거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화된 표준화된 권리는 처음에는 국가가 스스로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채택되었지만 점차 민간 부분에도 확장 적용되고 있다. 자, 예를 들어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농구권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글로벌 기업들. 이게 정말 노동권을 준수하는가 해서 또 자꾸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커피 문제, 한 번은 아디다스 축구공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노동권을 준수하느냐.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정보통신 기업들. 이 사생활을 보호를 해야 되겠고 표현의 자유는 또 보장해야 되겠는데 이게 막 이제 너무 나간다 이거지.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인권의 틀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전자 편집 기술은 놀랍도록 새롭고 흥미로운 기술이지만 인권은 고통의 완화라는 목적과 새로운 과학에 내재된 위험 및 불확실성 이것도 간과할 수는 없다. 위험하고 불확실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거버넌스 문제의 기준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은 우리가 꿈꾸는 사회에 대한 더 깊은 고찰의 토대를 두어야 된다. 아주 신중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날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극도로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인간, 일상 그리고 인권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게으리 해서는 안 된다. 자, 인권은 더 이상 국가나 국제기구에서만 다른 문제가 아니다. 민간 부분에서도 인권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 시작점으로 민간단체와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스스로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행동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는 4차 산업혁명보다 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과연 진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는 거에 그냥 초점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거냐 막 기술을 이렇게 발달하는 거지 그 밑에 과연 인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들이 돼 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저는 나름으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권한 주기 이제 챕터 4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수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진짜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습니까? 혜택이? 예. 항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야 돼. 제가 볼 적에는 이 혜택이 몰려간다는 거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써요. 사용하고 있고 편리한 점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몇몇 사람들 큰 기술을 가진 기술보다는 이제 돈이겠지. 자본을 가진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몰려가는 거 아닌가. 자, 챕터 4에서 우리는 다중이해 관계자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럼 이 다중이해 관계자가 뭐냐? 이와 동시에 우리가 쉽게 관과하는 이해 당사자들로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권한을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찰해야 된다. 이런 이해 당사자들 중에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얻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는 개발도상국이 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 중에는 모든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 기술 변화로 다른 종과 미래 세대의 희생을 치르면서 외부 효과를 견뎌야 했던 환경과 자연도 이해 당사자다. 이게 이제 그 환경 파괴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환경을 망치면서 일어난 부를 가지고 과연 또 이게 과연 똑같이 가냐? 뭐 여러 가지 무슨 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화공 회사라고 할까요? 화공 회사가 하나 있어. 그러면 이 화공 회사는
어쩔 수 없이 화학 처리를 하려다 보면 이게 오염된 물이 나가잖아요. 오염된 물이라든지 오염된 공기, 좀 이러한 것들이 과연 계속 보존되려는 노력이 되고 있냐 하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소득이나 정치력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당하거나 간과되는 전 세계 대부분의 시민들도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다. 세계는 여러 전환적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도시화, 점점 다 이제 도시화해서 살라고 그러죠. 세계화, 전 세계가 이제 일일 생활권이야. 이제 하루만 되면 뭐 반나절이면 미국 가잖아요. 반나절. 우리 저녁에 비행기 타면은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는 미국 가 있다니까. 자, 인구 통계적인 변화, 기후 변화, 점점 고도화되는 파괴 기술. 이게 이제, 기술이 좋아지면 파괴력도 점점 커지는 거죠. 기술도. 다음에 젊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개발도상국들. 이런 데는 젊은 인구가 많아지면 그래도 좀 나은 거 아니에요? 자꾸 늙은 노년층이 많아지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뭐 그렇게 생각하네요. 신속하게 많은 일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자,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후 변화의 짐을 가장 많이 짊어지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오염 어마어마한 문제다. 신기술이 부의 분배와 사회적 결속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우리의 정치 시스템과 경제 모델이 모든 시민들에게 균등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가? 이게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자들은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이런 모든 추세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영향력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국경 개념을 초월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제 점점 읽을수록 조금 이상론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역사는 의도와 행동 없이는 포용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챕터 3에서 주장했듯이 기술만으로는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기술만으로는. 기회는 모든 해당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처음부터 사회적 가치와 포괄적 솔루션을 고려할 때만 찾아온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의사결정은 단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의사결정자들은 당면 과제에 대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더 연결되고 포용적이 되길 열망해야 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서 연결과 포용이라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중한 행동과 헌신이 요구된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이 개발도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다중이해관계자 원칙의 핵심이다. 다중이해관계자. 이 원칙에 의하면 복잡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기업, 정부, 시민사회 및 학계 리더들 사이의 협력, 젊은 세대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새로운 기술들이 주는 사회적 혜택은 진정적으로 혁명적일 수 있다.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심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동화된 교통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일 뿐 아니라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이동 속도를 높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장점만 얘기하고 있잖아. 장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니까 배기가스 배출량 줄고 교통체증 완화하고 이동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 사고가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단점은 어디가 있지? 단점은 뭘까?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 이 단점 중에 이제 하나는 운전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우리 택시라든지 버스 뭐 이런 하시는 분들 사실 뭐 반으로만 준다면 또 그분들은 뭐 할 겁니까? 이제 이런 노동적인 측면에 또 봐야지. 자, 비감염 질환을 관리하는 정밀 의료 기술의 등장은 노화 진행 속도를 줄이려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제외하더라도 손쉽게 전 세계의 평균 수명을 1년에서 2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이게 오래 산다고 좋은 건가? 어쨌든 노령화. 점점 오래 살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100살 되기 전까지는 우리 못 죽게 만든대. 죽을 수 없도록 만든대. 아주 호언장담해요. 우리 내 주치의도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100살까지는 사실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해. 자, 유전자 편집 기술은 말라리아 모기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야, 말라리아 모기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좋은 점이면 또 나쁜 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걸 꼭 뭐 말라리아 모기의 유전자만 조작해? 뭐 박쥐 유전자도 조작하고 뭐 다른 유전자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 요새 아주 또 핫하죠. 블록체인의 기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토지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획득한 토지 소유권은 담보로 사용되어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거다.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아직 이제 뭐 생각처럼 그렇게 또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또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문화계, 영화계도 있지만 이 교육계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이 얼마나 더 많은 교육 효과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몰입된 환경에서 신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게 해서 교육 성취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건 또 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흥미를 유발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눈으로 공부한 거는 눈에서 끝난다. 그래서 뇌로 공부를 해야 돼. 뇌로. 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뇌로 생각을 하려면 뭐 하냐면, 영화를 아무리 봐도, 영화를 많이 봐도 이 머릿속에 그게 담겨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결국 이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이게 뇌가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이 눈으로만 시키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고로한 할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하면. 신기술이 생산성에 끼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종종 직접적인 영향보다 더 중요하다. 자, 2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자, 우리가 이제 자꾸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자 이게요. 그럼 그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 보자는 거죠. 전기가 각 가정에 보급됐어. 자, 전기 얼마나 중요해요. 전기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거 하늘과 땅 차이야. 여러분들 살아봤어요? 전기 없는 시절에? 거의 뭐 내가 볼 적에는 50대는 넘어야지 전기 없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도 가물가물한데. 근데 이게 전기가 없으면은 진짜 빨리 자요. 저녁 먹고 7시면 껌껌해지잖아. 그럼 자야 돼. 할 수도 없어. 그다음에 이 빛부터 시작해서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진공청소기들, 이런 많은 가전제품이 등장하니까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 하잖아. 새댁들한테. 아이고, 니네들은 좋겠다. 이게 우리는 손으로 빨래 빨았는데, 내과 가서. 그건 진짜 무슨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 아니야, 이제는. 이러한 제품들은 요리와 청소 시간을 대폭 줄여줬다. 그래도 우리 요즘 젊은 엄마들 뭐 시간 없다 그러잖아. 애기 키우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죠. 그 결과 여전히 불균형적으로 가사 노동의 부담을 짊어지긴 해도 여성들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가전제품들은 집안일의 총량을 줄였으며 이어서 가족 구조를 변화시켰고 집 밖에서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하지만 산업혁명의 이런 이점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회 주변부의 사람들, 특히 과거의 산업혁명의 혜택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자동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약 6억 명의 소규모 자장농들은 1차 산업혁명 이전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잖아. 그러면 아직도 몽골에서는 목축이 주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아직 전기 없는 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24억 명은 깨끗한 식수와 안전한 위생시설의 혜택에서 소외됐대. 24억 명은 물조차도 이제 없는 거야. 아프리카에 그런 형량이 많다고 선전 나오더라고. 약 6분의 1, 12억 명은 2차 산업혁명의 발명품인 전기도 없이 살고 있다. 아직 12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기가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믿겠죠, 그죠? 저도 잘 못 믿겠어요.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사회적 저항, 제도적 변화는 많은 지역의 여성들을 가사 노동에서 해방했지만 아직도 중동, 라틴 아메리카, 카브리의 연안 지역의 여성 5명 중 1명, 5분의 1은 여전히 가사 노동에 묶여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조금 넘는 약 39억 명의 사람들은 아직 3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발명품인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한다. 야, 그러니까 우리 다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게 아니야.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인터넷 많이 가지. 인구의 절반이 아직도 인터넷 없는 데서 살고 있다 이거야. 자, 개발도상국에서 인터넷이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85%, 선진국에서는 약 22%다. 만약에 이런 글로벌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전환적 잠재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그런 거 보면 아직도 또 시장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역발상으로 해봤을 때. 우리 앞에는 선택지가 놓여 있다. 하나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소득, 기회, 자유라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난 이건 아니라고 봐. 야, 이걸 할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소득을 나눠줘? 기회를 나눠줘? 그걸 독점해야지.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주 소인배지. 다른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에 버려두고 가는 것이다. 포용성을 생각한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공동체를 예외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봐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특권은 그들의 고통과 같은 지도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약간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뭐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돈 많은 선진국은 자기네들 다 백신 맞아가지고 나라가 이제 면역을 얻었어. 그럼 이거 끝나냐? 안 끝난다는 거야. 왜 안 끝나냐면 여러분들 보셔서 알지만 얘는 막 퍼지잖아. 그러면은 돈 없는 여기 일부 국가 여기는 계속해서 코비드가 치료가 안 돼. 그럼 이게 가만히 있냐고. 얘가 계속 또 침범하니까 여기도 선진국은 또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나만 치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 인류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같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나 다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거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소득과 재정 지원 혜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것과 혜택을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자유가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 여기까지 1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